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저 혼자서만 소갈이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에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 털어놓을게요. 제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셨고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그때 당시 밤낮으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저를 의도적으로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를 임신하셨고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는 사실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커왔었고, 제게는 누구보다도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이 애틋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와 놀아주셨지만,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일반적인 가정에 비하면 조금은 더 어색한 사이였죠. 게다가 부모님과 제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학창 시절에 어딜 가서 제 나이 듣고 부모님 나이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시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의 소개로 뱃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렸고 길게는 반년 이상 바다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 와봤자 보통 짧게는 2주 안팎으로 머물렀고 길게 있어봤자 2달 정도만 쉬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람은 익숙함이 무섭다더니 계속해서 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생활을 극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차츰 올라갔고 연봉도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게 벌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가끔씩 육지로 내려와도 연애할 생각도 크게 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제 나이대 친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그게 마냥 좋았죠. 아무쪼록 월세를 내면서 살 바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으자고 생각해서 적금을 넣었고, 나머지 남는 돈은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보태어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힘들고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여자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일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해져갔고 모아놓은 돈만 많이 쌓여가다 보니 그때부터는 많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통해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즐겁게 하다가도 제가 일하는 방식을 들으면 하나같이 여자들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절대 아니죠. 한번 육지로 와봤자 길어야 2달만 머무르다 헤어지고 바다로 나가면 길게는 반년 이상을 보내다 오는데 어찌 보면 기약 없이 이런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심지어 군대는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차라리 끝이 있었지만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거였기에 그렇게 기겁하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소개팅에 실패를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보다 못했는지 갑자기 제게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인분 딸인데 아주 참하고 마음씨도 예뻐서 연락처를 물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넙죽 소개를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외모도 참했고 성격도 좋았기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받던 여자들과는 달리 이 여자와는 꼭 연애를 하고 싶다란 생각이 컸었죠. 그래서 무식하고 이상해 보일 건 알았지만 제 통장부터 깠습니다.
저는 직업이 남들과는 달라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첫 만남의 통장을 보여주는 제 모습에 갑자기 너무 귀엽고 웃겨서 웃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린라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고 육지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줬는지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너무 다른 교제 방식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이기적인 걸 알았기에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이렇게 제약적인 만남을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가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장모님이셨죠. 그리고 제 아내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아내는 쉽사리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지 않고 만나서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바다로 한번 나가면 너무 오랫동안 못 보는 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럴 걸 생각을 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면 내가 육지로 나와서도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서로 만나고 또 다시 집으로 헤어지고 하는 것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닮은 아기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고민 끝에 결국 제 프러포즈를 수락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서 양가 어른분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마쳤고 다음에 육지로 돌아왔을 때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정하게 됐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신혼 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내는 제 어머니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식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친엄마 친딸처럼 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쓸쓸히 지낼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저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컷 자랑을 했고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돈 벌자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뱃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정말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나게 행복했고 제 인생에 아내와 딸만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겼는데 분가를 하는 게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처럼 혼자 지냈으면 무섭고 외로웠을 것 같다며 부모님과 지내는 게 지금은 생각보다 좋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참 예쁘고 일도 잘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칭찬 일색이셨고 같이 지내면서 손주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급히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비참한 비극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시 일을 쉬었고 저는 다시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만 있었죠. 어머니를 잃게 됐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셨고 제 아내는 누울 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친엄마처럼 따르고 지냈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아내의 우울 증세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머니가 떠나가신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처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저희 슬프게 지내지 말라고 선물로 아이를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갔고 제 아내는 둘째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2명의 자식들을 위해선 못할 게 없었으니깐요. 이 세 사람을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셔서 뭔가 이상했죠.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 하시던 분이 둘째는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시기에 저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사내 아이라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바람에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미리 연락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 시간은 한창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반가워할 아내를 상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반가워하면서 뛰쳐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방에서 조용한 인기척만 들리더군요. 아, 설마 아내가 딴 남자와 불륜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극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불길한 제 예감은 적중했고 제 예상대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진짜 상상조차 못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구나 생각만 했지. 제 아내와 함께 있었던 상대가 제 아버지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니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주저앉는지를 말이죠. 멍하니 넋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라는 가면을 쓴 그 인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옆으로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때 기분은 너무 불쾌해서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더라고요. 제 옆에서 울면서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우울해서 매일같이 너무 슬펐다고. 근데 제가 옆에 없으니까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아내는 시아버지와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어느덧 술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잘못된 건 알고 있었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수습이 되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을 유독 특별하게 아끼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이 맞냐고 하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니네가 짐승이지 진정 사람이냐며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딴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 생각했고 그 충격은 절대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신을 잃어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배운 게 이것밖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몰래 만나던 남자가 무려 제 친아버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버지라고 적지만 그런 관계라는 게 역겨울 뿐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그날 집 밖으로 나가고 주랭랑을 쳤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결국에 며칠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역겨운 마음에 차마 돌아가기 싫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순식간에 달려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아버지와 그러한 사실들이 동네방네 밝혀지면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당장은 그냥 대충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말만 용서를 한다고 한 거지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튼 이제는 제 아들인지 알았던 그 아이는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개족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척 해가면서 억지로 테이프질을 한다고 이게 메워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심각할 정도로 일처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일상이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때의 역겨운 상상들이 떠오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끝내 저는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죠. 병명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겹쳐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애착심을 갖고 일하던 뱃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뱃일을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관련 업종의 직업에 취직했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월급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댔죠. 그런 관계를 지속해오다 보니 결국 아내도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고 저는 너무 괘씸한 아내에게 양육비는 1년치만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혹시나 아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 몰래 아내를 뒤따라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슬플 것 같지도 않고 평생 보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알고 보니 제 아내였던 사람은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은 신경은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무참히 끝나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아버지란 인간과 함께 했었던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옛날과 다르게 이혼녀 이혼남들이 많은 세상이라 아무런 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아이까지 낳은 경험이 있는 이혼녀는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직장 여자 동료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죠. 직장 동료는 자신이 주말마다 영어 스터디 모임을 나가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인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착해서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주는 직장 여동료도 성격이 착했고 저랑 친했던 사이여서 제 나름대로 평판이 좋았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저도 여자친구 없이 솔로로 지낸 지가 1년이나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마음이 허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흔쾌히 소개팅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개팅이 있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꾸미고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소개팅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내 소개팅녀였으면 좋겠다 빌었는데 제 앞으로 와서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격은 이미 상관도 없다 싶을 정도로 외모도 몸매도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훌륭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처음 보는 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소개팅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해맑더라고요. 또 먼저 제게 술이나 한잔 하지 않겠냐면서 적극적으로 나왔고 저희는 그날 소개팅 첫 만남에 술을 진탕 마시게 되었고 술 기운에 만리장성까지 쌓았죠. 아무쪼록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선자의 말처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정말 착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못 일어날까봐 자처해서 모닝콜을 해주겠다고 했고 주말에 만나면 집에 갈 때 월요일날 아침에 챙겨 먹고 가라며 항상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뭘 먹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 위주로 배려해 주느라 바빴고 짬뽕 같은 걸 먹으면 홍합에 있는 거 편하게 먹으라며 다 골라주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섬세하고 착한 모습들에 점점 더 사랑에 빠져버렸고 저희는 만난 지 6개월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서서히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동거를 시작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편하게 있다 잠들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아내의 회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거가 시작되려는 당시에는 다소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여자라면 진지하게 결혼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때 들었던 마음은 결혼하기 전에 진짜 배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동거를 꼭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에 동거를 해보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동거를 마음먹고 자연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몇 달간은 너무 많이 행복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매일 같이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란 생각들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어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이라면 얼른 결혼을 해서 저와 이 여자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아내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행복한 날들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게 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아내의 숨겨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끔씩 이유 없는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우울하다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혼자 눈물을 흘린다든지 저는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들과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딘가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말도 안 하고 다녀왔지란 생각과 갑자기 양심 고백하듯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죠. 아내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제 아내는 사실 어린이집을 다녀왔다고 했죠.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자신은 사실 결혼을 한 유부녀라고 했고 슬아의 아이도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정지라도 된 것 마냥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날벼락 같은 이 여자의 말에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나온 뒤로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미칠 만큼 보고 싶어서 제가 모르게 어린이집에 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바람핀 상간남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서류만 부부일 뿐이지 별거 한 지도 이미 1년이 넘게 지났고 근래 들어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 그럴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정확히 알아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변호사에게 몇 번 상담을 받아봤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제게는 유책 사유가 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말한 거냐며 사귀기 전부터 말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동거를 하기 전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아내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떠날 것만 같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만났을 거냐며 묻는데 자신있게 만났을 거라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 아내는 울면서 속이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애걸복걸 하면서 비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눈물이 덜컥 나더군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진정시켰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냐고 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당장 얘기해서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당장 전 남편을 찾아가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진심에 믿음이 갔고 거짓말을 했던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기에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남자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저는 권유를 했고 합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힘들었던 이유들을 알고 나니 뭔가 마음도 짠했고 저를 믿고 곧장 이혼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평생 제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그만 끌고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앞으로 2번 다신 상처 주지 않고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문제였죠. 저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이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이혼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 남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착하신 기독교 신자이신데 정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셨죠. 그래서 부모님은 제게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같이 동거 중인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전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어봤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결혼할 나이도 되었고 너만 좋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죽인 채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자친구가 이혼녀의 아이도 있는데 지금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집이 완전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혼녀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화를 내셨죠. 부모님은 예상보다 더욱 더 단호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자식이고 뭐고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었기에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내와 둘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하게 됐고 저희는 부부 사이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한 달에 2번씩은 보러 가면 안 되겠냐고 했죠.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각오를 했었기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이게 기분이 참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이상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성인군자까지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더라고요. 아이 때문이라며 매번 전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전 남편 집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애랑 놀다가 오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이공원을 다녀왔다기에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에는 전 남편도 끼어서 셋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눈이 돌아가더군요. 너무나도 불쾌했고 속에서 진짜 분노가 끓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그날 아내와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조건 아이가 1순위였습니다. 저와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면 제가 혼자 밥을 먹든 말든 1시간씩 내팽겨치고 저와 여행을 가기로 해서 비행기며 숙박이며 다 예약을 해뒀는데 아이가 갑자기 보자고 한다고 취소를 하자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왜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미리 약속을 했는데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이미 완납을 해뒀고 날짜도 코앞이라 환불도 거의 못 받는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저희는 종종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워봤자 그때뿐입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일 뿐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저와의 약속은 무시하는 모습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저도 지쳐가게 되었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되질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었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포기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태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제 아내는 개념이 없는 건지 오히려 더 고삐가 풀린 것처럼 제 눈치를 아예 보지를 않더군요. 아이 핑계로 전남편 집에 들락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가 지나친 짓을 하다 보니 저희 사이는 외주를 타듯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하룻밤만 자고 들어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살기 위해 당장 이혼을 했던 아내였기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날 자정이 되어갈 무렵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사진이 왔는데 제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고 내용을 보니 전 남편이 라고 밝히면서 남의 여자 건드리면 너도 이 꼴 나는 거다 라고 와있더군요. 그래서 배신감에 꼭지가 돌아버렸고 그때부터 손발이 떨려와서 극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그 전 남편 놈이 번호를 차단해놨더군요. 그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 남편 놈이 어제 한 짓을 말을 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뻔뻔스러운 아내에게 어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뻔뻔하고 당당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친정집에서 자고 왔지라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문자로 온 사진을 들이밀며 이게 니네 친정집이냐고 말하니 그때서야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더러운 관계를 가졌냐고 하니까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아이 때문에 만나다 보니 옛날 감정이 떠올라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아이 핑계로 자주 불러냈었고 술을 먹고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더군요. 그렇게 실수를 한번 하게 되자 그때부터 몇 개월간 계속해서 몰래 만나왔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이 망할 모든 것이 다 제 업보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차분하게 생각을 했고 애초부터 이런 더러운 만남 진작 끝낼 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차분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들고 온 것도 없었기에 지금 당장 네 옷 사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또 다시 무릎을 꿇고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건 저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랑은 한 번 실수였을 뿐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징그럽고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당장 나가라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진짜 내가 사고 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제 말이 진심인 걸 알았는지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바로 쿨하게 나가 버리더군요. 정말 너무 허무했습니다. 부모님을 배신해가면서까지 했던 제 선택이었는데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꿈꿔오던 단란한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동안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다 문득 하루라도 빨리 이 악연을 끊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빚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가 600만 원 정도 있었고 대부업 몇 군데에 대출 신청을 해서 총 5천만 원이 되는 큰 돈을 대출 받았더군요. 누가 봐도 이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야 제 명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대부업에 대출을 받을 때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걸로 신청을 했겠지만 어떻게 이만큼 큰 금액을 명의자 본인인 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모르는 척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전 남편 놈이 봤더군요. 참,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그 사이에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전 남편이 바꿔봤더니 제게 되려 욕을 하고
대체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끊더니 이것들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해둔 상태입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분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응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계획적으로 이것들에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엮인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서 눈물만 나네요. 저는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믿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잔인할 수가 있는 건지 앞으로 저는 여자를 만날 용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로 선처는 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반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서 저처럼 이런 슬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3살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얼마 전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죠.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외숙모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평생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비밀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생겼죠. 정말 재수가 없게도 하필 그 사고를 제 여자친구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저와는 헤어지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도 돌렸으면 하는 바람과 외숙모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크면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게만 느껴지고 진심으로 이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현상까지 생긴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봐주시고 부디 욕보다는 많은 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을 때 만나게 된 여자친구입니다. 휴가를 나올 당시만 해도 여자를 사귀거나 만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여자친구가 생겨봤자 부대로 복귀하고 나면 애타는 마음만 커질 뿐이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하니 더 힘들 것 같아서였죠. 심지어 주변의 선임이나 후임들을 보면 여자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깐 군대에 있을 때는 절대로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결심했던 게 전역을 하기 전까지는 여자를 돌로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었죠. 그런 생각을 안고 지내다가 저는 일병 말쯤에 정기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널널한 휴가 기간이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휴식이나 실컷 하다가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휴가 둘째 날에 아직 대학교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휴가 나왔으면서 연락도 안 한다고 핀잔을 주더니 친구는 저녁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구경이나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약속을 잡았고 저는 홍대 입구에서 친구를 만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술을 마시면서 정신없이 이야기를 떠들다 보니 벌써 각자 한 병씩이나 마셨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군인이 불쌍해서 근처에 사는 예쁜 친구를 불렀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예쁜 여자가 저희 테이블로 앉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예쁜 여자랑 친구였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었죠. 아무튼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여자와의 대화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녀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미 술을 꽤나 마신 상태였기에 술의 힘을 빌려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와는 처음부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속도로 호감이 생기더군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 미술 전공인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살면서 못 본 평생지기 운명을 만난 듯이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게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친구는 저희가 대화가 잘 통하는 걸 보더니 눈치껏 먼저 자리를 빠져줬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군인인 걸 알면서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이더라고요. 군대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지 물어봤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물어봤고, 또 힘들지는 않은지, 기타 등등 쉴 새 없이 제게 질문을 하더군요. 여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는 희한하게도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날 정도로 호기심을 가득 안고서 묻더라고요. 아마도 예의상 물어본 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눈치도 없이 혼자 들떠서는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던 중 대뜸 그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뭐 하면서 지낼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사실 그대로 휴가 기간 내내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냐면서 자신이 데이트 해줄 테니까 내일도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군인 신분인 저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해주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사실은 좋았던 감정이 더 컸었죠. 군인 신분의 여자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헛된 생각은 제 착각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라는 상상까지 할 정도로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약속을 잡고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저의 고백에 그녀는 그러자고 수줍게 대답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정말 달콤한 꿈 같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 기간 내내 저희는 내일 세상이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매일같이 붙어 지내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만난 제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준 정말 착한 천사 같은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와 애틋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한 지 며칠이 지난 날 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군대에서 꿈꾸던 게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동안 그리지 못했던 그림도 실컷 그리고 싶다고 했고, 여자친구에게 여행을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며칠씩이나 일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쉬움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는 저 혼자 여행을 재밌게 다녀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했고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친구들이 있거나 친척들이 있는 곳 뒤주로 여행지를 계획하게 되더군요.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민 끝에 정하게 된 저 여행지를 정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였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따르던 외삼촌이 살고 계셨고, 군대를 전역하면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촌은 외가댁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서 저와는 나이차도 많이 나지 않았고,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놀면서 지내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친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조차 삼촌 조카 사이보다는 형 동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아무튼 여행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삼촌에게 여수로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며칠 뒤 곧장 여수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들뜨기 시작하더군요. 군대에서 그토록 꿈꾸던 여행을 왔다는 기분에 너무 행복해졌기 때문이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은 지금 회사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집에는 외숙모만 계신다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며 주소를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외숙모만 있는 삼촌 집에 혼자 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럽고 뻘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숙모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삼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려고 미리 알아둔 여수 여행지를 먼저 둘러보게 되었고, 한참을 구경하다가 노을이 서서히 저물 때쯤 삼촌도 퇴근하고 들어왔겠지라는 생각으로 삼촌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구경을 하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처음으로 보는 외숙모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솔직히 제 또래라고 해도 될 만큼 동안의 외모에다가 엄청난 미모를 가지셨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귀여운 대학생의 예쁜 미모라고 한다면 외숙모는 성숙한 아나운서 느낌의 예쁜 미모였습니다. 삼촌보다도 연하였던 외숙모의 나이는 저보다 7살이 많은 30살이었죠.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삼촌이 목을 메워서 만났다더니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반갑게 웃는 외숙모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현관문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삼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엄청나게 성공을 했구나 싶더군요. 삼촌은 어릴 때부터 머리도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였기에 결국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몇 년 다니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 모두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보다 더 빠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거였죠. 아무튼 처음으로 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현관문을 지나서 펼쳐진 집안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TV는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대형 화면에다가 바닥이며 벽이며 온통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지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더군요.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외숙모가 안내해 주시는 제가 사용할 방으로 가서 짐을 풀게 되었고, 정리가 거의 끝마쳐갈 즈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삼촌도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현관으로 뛰쳐나가서 삼촌과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삼촌과 숙모 그리고 저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오랜간만에 회포를 풀기 위해서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죠. 가만히 쳐다보니 삼촌과 외숙모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풋풋한 연인처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삼촌은 외숙모의 칭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삼촌이 얼마나 숙모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삼촌과 숙모의 첫 만남은 회사 미팅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술집으로 가게 된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숙모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었는데 삼촌은 숙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날 고맙다면서 팁을 10만 원이란 거금을 쓰면서 자신의 얼굴을 알렸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그곳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조금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 전에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삼촌과 친한 사이가 맞기는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이 약간은 의아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해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똑똑하고 착한 사람인 건 맞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보면 남들보단 부족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삼촌과 숙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남자는 돈이 많은 게 최고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새벽이 넘어가는 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술잔을 기울였죠.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지 자꾸만 외숙모가 은근슬쩍 저를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한참 하다가 숙모의 얼굴을 돌아보면 저를 보고 있다가 눈을 돌린다거나 술이 부족해서 제가 가져올게요 하면 굳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갈게요 라고 한다던지, 별거 아닌 말에도 웃으면서 제 팔을 잡는다던지 뭔가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아무튼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숙모가 제게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군대에 다녀와서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건가 싶었고 술에 취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결국 그날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전혀 큰 문제도 아니었고 그저 단순히 그 자리가 즐겁고 재밌어서 앞으로 있을 일주일간의 여수 여행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겠다 싶어서 마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삼촌은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한 상황이었고 숙모는 제게 숙취 해소에 도움될까 해서 콩나물국을 준비했다면서 얼른 밥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숙모는 대뜸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숙모의 행동에 저는 순간적으로 밥이 도로 튀어나올 뻔했죠. 저는 숙모에게 숙모는 식사하셨냐고 물어보자 보니는 이미 아까 전에 먹었다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숙모가 무한하게 밥 먹는데 쳐다보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저 삼촌과 같이 있을 때도 혼자 밥 먹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숙모는 제 여행 스케줄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니 본인이 자처해서 관광하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색해서 괜찮을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제안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분명히 많이 불편했을 텐데 숙모가 운전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 차를 이용해서 다니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숙모와는 앞으로는 친척 사이가 되었으니 친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함께 시작한 여행은 생각보다 더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기도 했지만 숙모의 성격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라 그런지 금세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매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드라이브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심지어 제 여행의 목적이기도 했던 그림을 정신을 놓고 한참 그리고 있으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너무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림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리냐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쁜 미소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심 기분도 좋았었고 예쁘고 젊은 숙모랑 둘이서 다니다 보니 마치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일주일 여행 기간 중에 순식간에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은 해외 쪽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직접 급히 해외로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숙모와 둘이서 있기에는 좀 그러니까 마침 저도 친구들이 연락 와서 조금 급하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괜히 급하게 올라간다고 했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운 마음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었죠.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져 버린 숙모와 이별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왠지 모를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를 스스로 욕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다음날 아침 삼촌은 예정대로 새벽부터 급히 해외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여행의 마지막 술자리로 어제 마신 술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방에 들어와서 자느라 방문이 열려있는 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던 거죠. 정신이 없던 저는 평소 습관처럼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잘못 본 건지 외숙모가 제 방 앞에서 알짱거리는 듯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기에는 조금 창피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숙모라는 사람이 저를 몰래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잠에서 깨어서 살짝 실눈을 떠서 봤는데 숙모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몰래 보더니 자리를 비우게 됐고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늦은 점심시간쯤 일어났죠.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숙모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서둘러서 떠나게 돼서 아쉽다면서 여행지로 꼭 추천해주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늦기 전에 그곳도 구경하고 밖에서 식사나 하고 저녁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저야 뭐 사실 삼촌의 부재로 인해 급하게 올라가려고 했던 상황이었기에 굳이 급하게 갈 이유는 없어서 숙모의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 모든 짐을 숙모의 차에 싣고서 숙모가 추천하는 곳을 함께 가게 되었고 여수에서의 아쉬운 마지막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자 숙모는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꺼내더군요. 며칠 동안 저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았고 너무 즐거웠는데 갑작스럽게 간다고 해서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에도 놀러 오면 같이 재밌게 보내자면서 제게 부탁을 할 게 있다고 하면서 대뜸 자신을 그려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숙모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섬세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만큼이나 사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려야 했기에 처음으로 숙모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완벽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미녀의 표본이라고 하는 얼굴형의 눈도 크고 오똑한 콧날에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며 몸매며 연예인 한채영과 진짜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모에게 연예인 한채영 닮았다고 하니까 수줍게 웃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 예쁜 소녀 같았죠. 그렇게 숙모의 그림을 완성해서 숙모에게 줬더니 활짝 웃으면서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그려준 것 같다면서 평생 간직하겠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은 제대로 근사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셨고 숙모와 함께 차를 타고 30분가량을 이동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숙모는 익숙하다는 듯이 가장 비싼 코스로 주문하시고는 숙모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여행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아쉬운데 간단히 목만 축일 정도로 한잔하는 거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원래부터가 술이면 마다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좋다고 했고 결국 둘이서 고급스러운 음식과 함께 비싼 와인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마시려고 했던 술은 아쉬운 마음만큼을 반영한 것처럼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 나간 듯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셔댔습니다. 숙모는 집에 가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술에 취해서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남자가 겨우 그런 거를 왜 신경 쓰겠냐며 전혀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와 외숙모는 술이 점점 취해버렸고 마치 오래된 이성 간의 친구라도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여자친구가 잘해주냐며 어떠냐고 물어봤고 저는 삼촌이 어떤지를 물어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서로가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각자의 연인에 대해서 단점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서로에 대해서 아깝다고 하면서 칭찬들을 해대기 시작했죠. 심지어 술에 취해서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로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저는 숙모의 첫 모습이 너무 예뻐서 놀랬다고 말했고 숙모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감성적이어서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어코 술에 못 이겨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술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숙모는 엄청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조차 못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마지막 차 시간도 다 되어가기도 하고 술도 너무 취해가서 얼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숙모를 모셔다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님이 도착했고 저와 숙모는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숙모는 술에 취해서 제게 기대서 잠드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심장이 엄청 두근대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긴 했지만 혹시라도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일 없이 집 앞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예약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숙모를 부축해서 집 안까지 데려다 주는데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숙모는 늦었는데 제게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숙모의 눈을 쳐다보니 눈물이 맺혀서는 금방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시그널을 주고 받았기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숙모의 제안을 또다시 수락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짐을 다시 다 풀고서 여수에서 여행을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여자친구 모두에게 대구에 있는 군대 친구들과 며칠 더 있다가 간다고 말을 했고 여수에서 삼촌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와 숙모는 마치 딴 세상에라도 온 듯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은 다 지운 채로 재밌는 여행을 보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고 정말 후회만이 가득합니다. 만약 숙모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라면 이렇게까지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이 힘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 일들이 얼마나 정신나간 감정들이었는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좋게 봐주고 항상 착하게만 대해주던 삼촌의 아내에게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도 그렇고 군대에서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줬던 착한 여자친구에게도 죽을 죄를 진 거죠. 아무튼 숙모와는 그렇게 연인처럼 지내다가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동안은 숙모와 비밀리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왜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냐며 저를 추궁했죠. 그러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듯이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영원할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게 맞는 말이더군요. 결국에는 제 여자친구가 여수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행을 다녀온 지도 2주 정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됐고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자친구와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툭툭 치면서 여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들고 서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여자친구가 의심을 하던 상황이라 당연히 모든 연락 내용을 다 삭제해둔 상태였었고 숙모의 번호까지 차단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방심을 했던 거였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지금 네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도대체 뭐냐고 묻더라고요. 건네받은 휴대폰에 있는 문자 내용을 보니 숙모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부터 삼촌과 제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중단하고 번호까지 차단했었죠. 근데 숙모 번호가 아닌 처음 보는 다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왔더군요. 번호를 차단해서 화가 단단히 났던 숙모는 너 지금 내 번호 차단했냐고 와 있었고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연락을 무시하냐면서 나는 네 삼촌한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다 말할 거고 이혼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와 함께 할 건지 정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읽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상 침묵으로 있는 행동 자체가 모든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죠. 여자친구는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딴 막장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울고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서로가 호감이 가서 감정만 주고받았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했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던 여자친구는 내가 이 사실 모두에게 다 퍼뜨릴 거라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한 정신 나간 짓이 있었기에 차마 말릴 수가 없었죠. 그 일이 벌어진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장문의 문자로 평생 쓸 문자를 다 해봤을 만큼 문자를 보내봤지만 단 한 차례의 답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착한 여자친구에게 이딴 짓을 했으니 저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저는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충분하죠. 하지만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제 여자친구를 잃는 건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때 여행을 가서 생긴 숙모에 대한 감정은 충동적이었던 것 같고 후회스러운 마음만 가득 드네요. 그래도 착한 여자친구가 고민 중인 건지 아직 모든 사실을 제 주변 사람에게 밝히진 않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투성입니다. 숙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밝힐까봐 진정하라고 설득하는 중이네요. 여기저기에서 사건이 터지니 정말 막막합니다. 차라리 진짜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너무 힘이 들고 당황한 나머지 글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일 텐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